푸틴의 크림반도는 끝났습니다. 잠시 동안은 좋았지. 그렇지, 블라디미르. 당신이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았을 때 당신은 이제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죠. 작지만 가장 아끼던 보물을 얻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짓 주장도 더 강화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속한 침공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길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더 이상 최고의 보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도 전체를 차단하고 러시아를 영원히 크림반도에서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고립시키고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거리 타격이 모든 것의 핵심이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봅시다. 5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물류 봉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억 1,300만 달러가 그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며 적어도 1단계에서는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중거리 타격하는 부대에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푸틴이 반도에 세운 괴뢰 정부의 사무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5월 말이 되어서야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분명해졌지만 그 관리들은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물류부터 군사 목표물까지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류 봉쇄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작전의 연속이자 확장이었습니다. 물류 봉쇄의 개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트럭이나 유조차를 보내는 곳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되며 이런 공격은 여름과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건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에 잇따라 타격을 가하면서 그 지역의 최전방 병사들은 모두 보급품 손실과 부족한 예비물자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가로지르는 보급로의 의존에 보급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능을 유지하는 크림반도만큼 이 상황을 절실히 느끼는 곳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는 크림반도 고립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체를 푸틴과 그의 침공 야욕에 아무 쓸모없게 만듭니다. 이런 고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영리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방공망을 집중한 지역에 드론을 보내면 대부분 격추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류봉쇄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높은 성공률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가 전선에 구축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대신 그 방어선 뒤 깊숙한 곳을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크림반도로 가든 크림반도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군 수송대와 연료 트럭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본토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는 물류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림반도 고립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이 여름 공세에 미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내 다른 점령지와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크림반도는 물류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 작전의 발판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군용 비행장, 탄약 저장 시설, 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그리고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보급되는 대규모 무기 비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잠수함과 군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우크라이나의 잡전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머지는 세바스토폴 주요 기지를 떠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켜야 하는 여러 이유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림반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반도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커도 꼭 필요했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이 침공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2022년 2월 전 몇 달간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켰습니다. 바로 그 병사들이 이른바 특별군사작전 첫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후 이어진 고통스럽고 잔혹한 전쟁의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그 전에도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에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12기, 전차 40대, 헬리콥터 62대, 전투기 122대, 중화기
162문, 장갑차 583대를 집결시켰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크림반도를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은 단순히 이로운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전략 핵심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군수공세 작전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의 목표물을 작전 중심에서 타격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전선 뒤 20km에서 200km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곳에는 러시아의 군수 지원 시설과 지휘소, 병력 집결지, 분산된 방공망, 보급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선의 모든 작전이 이 지역에서 조율되며 우크라이나는 이 범위 내 군수 지원망을 타격함으로써 전선 작전을 방해하고 동시에 크림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5월까지 3개월 연속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 전략에 더 집중했습니다.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4월보다 중간거리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약 50%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이 중간은 3월과 4월 사이에 이미 중간거리 타격을 2배로 늘린 데 이어 4월의 수치를 2월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힘을 키우고 있으며 6월 말에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타격의 주요 목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오가며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그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상입니다. 즉, 연료 탱크 차량, 보급 트럭, 병력을 실은 군사 호송대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도로를 불타버린 차량들로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 공격 대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로 어디서나 우크라이나 공격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나도누가, 우크라이나 남부의 마리우폴, 멜리토폴, 그리고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R280 고속도로는 이 도로를 지나가려는 러시아 차량들에게 지옥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여러 차례 공격으로 그 경로가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후 이 도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주요 경로가 되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의 412 네메시스 여단 이 그 도로 구간을 지옥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단은 5월 이후 RR280 도로를 따라 수십 대의 트럭과 유조차를 파괴했습니다. 도로 하나를 막는 것만으로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RR280 도로가 매우 위험해진 후 벌어진 일은 러시아를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이 RR280에서 우위를 점하자 우크라이나는 다른 지역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헤르손 지역의 물류 거점들이 다음 표적이 되었습니다. 6월 초 헤르손의 초르노빌 다리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아 러시아는 교통을 우회시키고 임시 부교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교들은 크림반도로 오가는 보급품 수송에 필요한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6월 13일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헤니체스크 다리를 공격해 크림반도의 또 다른 물류 동맥을 끊었고 러시아가 교통을 우회시키려 했던 아르네플라마토리 다리도 함께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초르노빌 다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헤르손의 철도도 공격해 러시아의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보내는데 철도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RR280 도로를 크림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만들어 주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도로는 러시아가 사용하는 동안 계속 공격받을 것입니다. 파괴된 차량과 불타는 연료로 목줄기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듯 우크라이나의 칼날은 크림반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모든 정맥과 동맥을 향해 나아갑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들이 하나씩 그 정맥과 동맥을 끊고 있고 그로 인해 크림반도는 고립되고 목이 잘린 상태가 됩니다. 수치들은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해주세요. R280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위성사진으로 우크라이나 도로 공격 결과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 300대가 넘는 새로운 러시아 트럭 잔해이 흩어져 있는데 이 모든 트럭들은 6월 전반에만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불타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5월에 더 많은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475호 코드 9.2와 1대 다빈치 부대와 협력해 크림반도 북부에 위치한 육상 회랑 병목 지점에 대해 100회 이상의 타격과 출격을 감행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새 거대 드론과 리우치, FP, FP1 등 기존 주력 드론들도 피해를 주기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안팎에서 방공 시스템과 지원 목표물을 파괴해 우크라이나의 다른 드론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모리건이라는 극비 드론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크림반도로 드나드는 도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럭들이 그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보급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거의 없으면서도 러시아에게 흑해를 더 이상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전력과 크림반도 주변 선박 이동을 막아 또 다른 보급로가 차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론들이 흑해 함대 공격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며 이제 완전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일부 드론은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실은 채 직접적인 카미카제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공중 드론의 해상 발사대로 활용되며 이 드론들은 해상 드론에서 발사돼 공중 표적이나 선박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 작전은 크림반도의 동쪽 해안과 직접 연결된 아조프해로도 확대되었습니다. 6월 5일 BBC는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와 점령지 주변 해안 해역에서 5척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공무를 훔치고 연료와 군수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류봉쇄 프로그램이 도로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식량, 연료, 보급품을 실은 선박들도 함께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나 크림반도가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면 그는 그 희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6월 14일 우크라이나의 프리덤 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트뉴크는 크림반도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지역에서 벌어진 과거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점령자들에게 모두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항상 후퇴로 끝났고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고 플레트뉴크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육지와 바다에서 고립시켜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 자신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약 15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돈이 모두 허공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푸틴에게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크림반도를 지키려면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러시아가 이미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전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크림반도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그 지출은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의 2026년 전체 예산을 280억 달러나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추크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온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이제 우리는 실제로 그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다고 그는 프리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더 이상 푸틴이 주장하던 러시아 지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분명히 크림반도는 러시아 전쟁을 떠받치는 지렛점이 더 이상 아닙니다. 크림반도는 전쟁에 둘러싸인 고립된 반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인들과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인들 모두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려는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반도를 휩쓴 극심한 연료 부족에서 드러납니다. 6월 초까지 크림반도의 꼭두각시 당국은 이미 연료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배급 쿠폰이 발급되었고 공무원들이 주유소에 배치되어 아무도 이미 부족한 할당량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연료는 1인당 20, 30리터로 제한되어 판매되었고 모든 민간 차량은 러시아 군용 차량과 경찰차, 구급차 같은 공공 서비스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배급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6월 12일 인디펜던트지는 크림반도의 주유소들이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결과 엄청난 줄이 생기고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 최악의 연료 위기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올 식량 부족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슈퍼마켓의 빈 선반이 흔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얼, 설탕, 밀가루, 파스타와 같은 기본 식품들이 매우 부족하며 우크라이나의 물류 타격과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연료와 식량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고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 점령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가 푸틴과 그의 침공 때문임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크림반도는 2014년 불법 합병 이후 지금이 러시아에게 가장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푸틴의 침공 초기 몇 달과 몇 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입증되었던 크림반도가 이제는 러시아의 주요 약점이 되었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최전방 병사들은 크림반도에서 보급과 지원이 도착하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공격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전선 공격이 약해지고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 두드러집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크림반도가 오랫동안 이 지역 공격의 거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전선 곳곳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6년에 목표를 둔 반격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월 8일까지 러시아로부터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탈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크림반도가 더 이상 주요 변수가 아니게 되면 추가 반격이 가능해지고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더 접근하며 물류 공격도 쉬워집니다. 서로 영향을 주어 결국 러시아는 보급난에 빠집니다. 발사기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크림반도는 아직 쓸모없지 않습니다. 6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3M-22 지르콘 대한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었고 그 공격 동안 우크라이나로 보낸 611대의 타격 드론 중 일부도 크림반도에서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의 물류 타격을 막기 위해 자원이 투입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미사일, 드론 기지가 표적입니다. 그리고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그 기지에 보급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프레트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패배가 임계점에 도달해 결국 그 체제 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크림반도는 자산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에 투자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로 오가던 보급품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가장 중요한 영토에 고통이 가해지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꼭두각시 정권은 러시아 최근 승리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 공격 현장에 불이 나고 긴급 구조대가 계속 출동하는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크림반도 지상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반도를 고립시키면 러시아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는 푸틴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줍니다. 푸틴이 거부하면 크림반도를 잃게 됩니다. 해방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진격으로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가 점점 더 살기 위험해지는 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략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크림반도에 대해 한 행동을 알고 싶다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이점은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방공망을 압도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안길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두렵게 만들 경고를 방금 내렸습니다. 러시아에 큰 일이 닥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드론을 막을 희망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면서 러시아에 하루에 600번씩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발트 국가들과 북유럽 지도자들과 함께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연단에 오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소름 끼치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하루에 600대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왜 그 숫자가 특히 중요한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드론과 미사일이 600대 있다면 러시아도 우리가 전쟁을 겪는 것처럼 그들도 전쟁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균형을 이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진 유일한 이점을 없애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이를 직설적인 수학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650대 이상 드론과 35, 100개의 미사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대응합니다. 현재는 맞설 만한 수량이 없지만 300에서 350개를 사용 중입니다. 자금이 늘면 그들에 대응할 수 있는 수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이든 군사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더 정밀해 러시아 전쟁 기계에 효과적으로 타격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밀함의 규모까지 갖추면 러시아는 곤란해집니다. 이전엔 없던 드론 군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수적으로 우위인 곳에서 맞서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계산이 여기서 조금 틀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 보도에서 프랑스 24는 러시아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8,150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거의 263대의 드론이 투입된 셈입니다. 여기에 한 달 동안 211개의 미사일을 추가하면 하루 평균 거의 270개의 발사체가 됩니다. 젤렌스키가 말한 650대 드론과 최대 100기의 미사일에는 못 미치지만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600여 대 드론과 수십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개별적으로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맞추려는 수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 600대 드론을 계속 발사할 수 있으면 판도가 바뀌고 러시아의 주요 전략이 무너질 것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자국민들에게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를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가속화는 러시아의 드론 수와 맞추거나 앞서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국민들이 석유가 불타오르고 군수산업단지가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과장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하루 600대 드론 계획은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바꾸는 기술혁명 속에서 추진되는 훨씬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곧 혁명의 구체적 내용을 더 깊이 다룰 예정이지만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로켓군 및 포병 개발 개념 하에서 2000km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개발, 250kg의 화력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활공폭탄 전투에서 러시아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게 해주는 국산 항공 허브의 추가 개발, 러시아보다 더 많은 요격 드론을 제작해 푸틴의 장거리 전략을 무력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동안 러시아는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혁명이며 모든 러시아 군인과 지휘관 그리고 국민이나 군대를 이끄는 것보다 벙커에 숨어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겁에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러시아 예상과 다른 변화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드론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천재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군대의 모든 분야에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페도로프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 우크라이나의 국방장관은 28세의 어린 나이에 정계에 입문했고 빠르게 제1부총리이자 디지털 전환 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페도로프는 기술 전도사로서 우크라이나가 정부를 디지털화하고 21세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진격해오자 참혹한 전쟁이 시작됐고 페도로프는 기술에서 군사 구조 개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국가가 러시아의 병력과 미사일 공격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2026년 초 국방장관이 된 페도로프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체제를 변화시키고 군사 개혁을 단행하며 전선 인프라를 개선하고 거짓과 부패를 근절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리더십과 신뢰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페도로프는 선언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동안 러시아에 맞서 잘 방어해왔지만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를 영원히 자국 영토에서 몰아내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600대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움직임은 페도로프 혁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취임 6개월도 안 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영국 정부 지원으로 신설된 AI 방위센터 A1 출범을 감독했고 우크라이나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페도로프는 주요 물류작전에 보병을 대체하는 지상 드론 프로그램을 감독해왔습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 샤이드 연결원의 요격률을 9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달 5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드론이 앞장서 제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야심차다고요? 아마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하고 소모전을 통해 푸틴에게 타격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국방장관이 필요하죠. 우크라이나는 푸틴에 맞서 싸우고 러시아 국민들이 대통령의 주권국가 지배 시도를 무관심하게 볼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첨단 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젤렌스키의 하루 600대 드론 경고는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표이며 모든 러시아인이 풀려난 괴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뱃속에서 끔찍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전쟁을 러시아로 옮기겠다는 생각은 우크라이나에 새롭지 않습니다. 2025년 젤렌스키는 확대 중이던 장거리 타격 작전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은 러시아에서 시작됐으니 러시아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평화로 내몰려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드론 역량을 빠르게 확장했고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자 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세르게이 쇼이구는 러시아의 어떤 지역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이 푸틴의 통제를 훨씬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시설이나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모든 드론 공격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역량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하루 600대 드론 투입이라는 위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의 경고를 실현하면 전쟁은 더 이상 러시아의 문턱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쟁은 문과 집을 파괴하며 최근 우크라이나가 주목했던 국경을 넘어 더 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단순히 양만으로 러시아인들을 벌벌 떨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를 암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준비는 훨씬 많아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밀리터리 쇼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버튼을 눌러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준비한 건 양뚱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거리이며 새로운 미사일의 위력과 결합되어 목표물을 타격할 때마다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6월 9일 젤렌스키가 600대 드론 경고를 한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는 자국 로켓군 및 포병 부서의 장기 개발 개념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산 미사일과 포병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이며 국가의 다른 군사 부문과 함께 현대화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에 따르면 이 부서의 목표는 드론을 사용하지 않는 장거리 타격에 사용되는 소련 시대의 시스템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낡은 시스템은 제거되고 우크라이나는 최대 2000km 떨어진 러시아 표적을 타격할 새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드론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의 강력한 미사일을 포함하는 심층 타격 교리의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러시아 목표물에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와 탄약 의존을 줄이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현명한 판단입니다. 2025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몇 달간 미국산 아타캄스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내에서 사실상 금지된 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불안정한 관계를 다루는 것과 함께 한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자와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란에서 에피퓨리 작전으로 비축 물자 문제가 확실해지니 우크라이나의 계획이 이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을 서방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필요한 것을 자국 내에서 직접 만들 것입니다. 최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새 로켓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소련제 시스템들이 점차 퇴출되고 우크라이나산 대체품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서방제 시스템을 계속 쓰겠지만 이제 그들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방제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산 시스템과 함께 보너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더 큰 소식은 특히 러시아 내부에 러시아인들의 바지를 갈색으로 물들일 만한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최대 2000km 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모두를 양산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새 미사일, 긴 사거리,
매일 600대 드론, 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러시아의 핵심 전략이 푸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시르스키의 계획에서 주의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로켓과 포병 전력으로 모든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30년까지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견제에 필요한 미사일과 포병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전투 경험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현대 군대 중에서 서방제와 소련제 모두를 포함해 가장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과 포병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직접 사용한 무기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로켓 및 포병 전력이 변화하면서 등장할 무기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사실상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장거리 전력에서 대등해진다는 모든 이야기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페도로프는 직접 그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는 발사체의 95%를 요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의 91.73%와 푸틴의 미사일의 53%를 요격해 5월 전체적으로 90.75%의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미국 방위기술 기업 안드릴 인더스트리의 창립자인 팔머 럭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기 생산을 대폭 확대해 매달 수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만 집계한 수치로 우크라이나는 공격용 드론 외에도 대량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 한 대당 여러 대의 요격 드론을 배치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규모 생산은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에피퓨리 작전 후 10년 방위 협정을 맺은 걸프 지역의 세 나라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협정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성, 특히 비용 효율적인 요격 능력 덕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역량을 확대하면서 먼 나라들과의 방위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큰 성과입니다. 이는 또한 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또 다른 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드론 요격에 필요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의 주장으로 돌아가면 하루 600대 장거리 드론은 매우 높은 목표입니다. 젤렌스키도 인정했듯 우크라이나는 목표의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300, 350대 드론으로 러시아 공습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이 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기본 계산만 봐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600대의 드론에 1년 365일을 곱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협에 맞추기 위해 매년 21만 9천 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600대 넘는 드론을 산발적으로만 발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매일 600대의 딥스트라이크 드론을 생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우크라이나가 하루 600대 드론을 원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파이어포인트에서 좋은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FP 시리즈, 특히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유명한 딥스트라이크 드론 개발 업체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창립자 데니스 스틸레만은 파이어포인트만으로도 하루 약 200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사가 이 수치를 쉽게 2배, 심지어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하루에 600대 생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의 경고와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하루에 600대가 생산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생산 능력과 실제 생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격차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핵심 촉매제가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원하는 규모로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의 다른 사례처럼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을 극대화할 자금을 꼭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FPV 드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이 연간 1000만 대의 무인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스트 시큐리티는 우크라이나가 연간 80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매체는 2025년 우크라이나가 300만 대 FPV 드론을 생산했다고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생산 능력과 실제 생산량 사이의 격차이며 결국 모든 것은 투자로 귀결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병목을 해소하려 노력 중입니다. 6월 4일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인 무스티슬라프 바르니크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연간 최대 2천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 대의 드론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에 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연간 2천만 대 생산에 근접하기 위해 600억 달러의 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장거리 드론 600대는 단순히 실현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낮은 기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줄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러시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경고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전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장거리 타격 범위를 2배 반으로 확장하여 63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던 것에서 1750km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결과 2026년 첫 몇 달 동안 연방 석유 및 가스 수입이 전년 대비 29.8%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올바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연이은 종심 타격이 러시아 경제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 600대의 드론이 현실이 된다면 수천 대가 아닌 수만 대 드론에 의한 죽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들의 석유가 불타고 군산복합체가 붕괴되며 우크라이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물류 거점을 타격하는 상황에서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를 위협하지만 하루 600대 드론 생산과 우크라이나의 모든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다시 나설 때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종심 타격에 대처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세요. 그것이 러시아 의회 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직접 외친 요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말이 나왔고 전쟁은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푸틴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줘야 할 바로 그곳에서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의회를 뒤흔들고 크렘린의 핵심부까지 충격을 준 발언에서 벵체슬라프 마르카예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들어온 이야기에 통렬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국가두마의 의원이자 현대 러시아에서 푸틴에 맞서려는 몇 안 되는 정당 중 하나인 러시아 공산당 소속입니다. 마르카예프는 푸틴의 비효율적인 리더십을 비난하는 장황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주장이 100%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만연한 부패와 푸틴 정책이 지탱하는 과도 정치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카예프가 가장 활동적이고 생식 능력이 뛰어난 인구 집단이라고 부르는 계층의 파괴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제 푸틴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유혈 사태를 위해 러시아의 한 세대를 희생시켰고 이제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한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라는 사회적 폭발 직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뿌리 깊은 집권 세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르카예프는 러시아 의회 전체 앞에서 푸틴을 비난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국가의 잔재를 파괴하려 할 것이라고 마르카예프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밝혔습니다. 이 발언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 이반자가 푸틴이 잘못된 사람들로 둘러싸여 모선을 바꿔야 한다는 모호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의회에서 권력의 중심부로 직접 울려 퍼진 경고이며 푸틴이 실패한 지도자이고 머지않아 제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푸틴에게 진짜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한 명이 독단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카이프는 푸틴의 친크렘린파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푸틴이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길 바라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러시아 내부에서 점점 커져가는 분노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마르카이프는 러시아 내에서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최신의 저명인물일 뿐입니다. 5월 중순 러시아 공산당 소속 또 다른 국가도마 의원인 레나트 술리만노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특별 군사작전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군사비 지출이 러시아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품은 소비자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군사비 지출을 줄인 예산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군복무 중인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민간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자리는 어디에 있고 제대로 된 급여와 사회 적응 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리마노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이후에 대한 계획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하려는 일만큼이나 부족해 보입니다. 또 다른 정치인도 러시아 지도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들은 러시아 공산당 소속입니다. 이들은 점점 대담해지지만 푸틴에 반대하는 정당이어서 이런 발언은 두마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아마도 푸틴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굴라그에 보내거나 열린 창문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성향을 잊어버린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말하자면 푸틴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 정치인들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또 다른 저명한 인물은 일리아 레메즐로프입니다. 전쟁 대부분 동안 그는 누구보다도 푸틴에게 아첨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수년간 푸틴 정권의 비판자들을 공격하고 푸틴의 실패를 폭로하려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비방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레메즐로프는 푸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친크렘린파에서 푸틴을 몰락시키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9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더 이상 수년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우리는 같은 논리를 봅니다. 무능한 군사 지도력, 실패한 전쟁으로 죽는 러시아 세대, 경제 붕괴 등입니다. 푸틴은 정당하지 않은 지도자라고 레메즐로는 자신의 글에서 밝혔으며 그는 사임하고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반대자들은 쥐들이며 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푸틴은 현재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조각난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척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용감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졌고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는 모두 푸틴의 탓입니다. 푸틴은 이 정치인들과 과거 측근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말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푸틴을 비난하는 이가 소수 유명 인사뿐이었다면 러시아 지도자는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러시아에는 열려있는 창문이 많고 누군가가 추락할 기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푸틴의 진짜 문제는 의회 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분노와 더불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도 분노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려 했지만 할 수 없네요. 왜일까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 즉 VCIM이라는 국영 여론조사 기관이 이전까지 공개하던 푸틴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개는 비꼬는 뜻이 아니며 VCIM은 공개와 비공개 여론조사를 모두 실시합니다. 후자는 여론조사원이 응답자에게 푸틴과 측근들을 신뢰하는지 직접 묻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개 여론조사는 유도 없이 신뢰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말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2026년에 일반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월에 실시된 폐쇄형 여론조사에서 푸틴에 대해 질문받은 사람들 중 70% 이상이 러시아 지도자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푸틴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지도자 불신 발언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에 실시된 공개 여론조사에서는 러시아인 중 단 29.5%만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푸틴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여론조사는 4월에 석연치 않게 중단됐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에 대해 직접 묻지 않으면 지난 25년간 그가 해온 일을
누구든 대신 맡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5월 22일자 기사에서 메두자는 러시아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 중 하나인 공공여론재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푸틴의 전반적인 지지율이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였지만 71%가 푸틴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가 이미 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푸틴에 대해 직접 질문받으면 러시아인들은 두려워서 그가 잘한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14%가 푸틴이 못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것으로, 이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푸틴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공산당 의원이나 전직 친크렘린 선전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도자에게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본 결과와 행보일 뿐입니다. 러시아 내 불만의 근원은 훨씬 더 깊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푸틴 지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유 설명 전에 말씀드리면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전하며 헤드라인 이면을 파헤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채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르카이프의 격렬한 지도자 비난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크렘린 내부 깊숙한 곳에서 러시아의 기밀 문서를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문서 정보가 러시아 지도자에게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른바 러시아인들의 푸틴에 대한 불만, 예측 지표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불만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미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지표는 러시아 의회 선거가 있는 9월 전까지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입장에선 이 수치가 매우 끔찍하게 보일 것입니다. 크렘린 내부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2026년 9월에 시작되는 국가두마 선거 시점에는 러시아 인구의 단 55%만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더 걱정스러운 점은 33%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12%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보고서에 이미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을 정말로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지배하는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9월 선거에서 러시아 공산당 등 야당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당 의원들은 푸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 의회에서 큰 폭의 의석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통합 러시아당의 해결책은 푸틴이 국가 두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결과를 얻도록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인 듯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디를 봐도 변화를 준비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요즘은 나라를 이끄는 것보다 벙커에 숨어있는 시간이 더 많은 한 남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모든 상황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푸틴과 정당 지지 붕괴면은 게 아닙니다. 이 문서들은 또한 여러 러시아 지역에서 항의 분위기라고 불리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5월 14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보도와도 일치하는데, 해당 보도는 러시아 내의 항의 잠재력이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러시아인의 20%가 러시아의 생활 수준 하락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지금 이렇게 많은 반발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에 대해 명확한 힌트를 줍니다. 또한 14%는 정치적 요구를 내건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레바다 센터가 이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실시했을 때 그 비율은 각각 16%와 11%였습니다.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자국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강요하는데 진절머리가 난 듯합니다. 이제 왜 이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유출 문서가 푸틴의 인기가 급락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젤렌스키는 이 보고서들이 6, 8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런 사건들은 러시아 상황에 추가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사망이 푸틴의 인기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여름 공세를 시작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선전된 봄 공세도 러시아에 충분히 나빴습니다. 도네츠크 붕괴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공격들은 오히려 러시아에 막대한 사상자만 안겼습니다. 3월과 4월 모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의해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5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전장 손실이 3만 명을 넘으면서 봄 공세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러시아인은 대략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유출된 크렘린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 예측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더욱 강화하려는 여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징후는 푸틴에게 불리합니다. 6월 13일 하루에만 러시아는 1,44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프라우다는 보도했습니다. 이미 참혹한 사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상자는 더 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점진적 동원령을 시행했으며 이는 더 많은 러시아인의 사망과 푸틴이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고 믿는 국민들 사이 불만을 키울 것입니다. 6월 13일 프라우다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군대의 총 허용 병력 수를 늘리는 새로운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239만 9,130명으로 이 중 151만 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트가 들어오면 러시아가 자원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2026년 첫 3개월 동안 7만 500명이 러시아 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목표치보다 3만 명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 지원자 9만 명보다 약 2만 명 적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 군대가 더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원령이 그의 유일한 선택지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 내 젊은 세대 상실에 대한 분노가 마르카예프가 국가두마에서 토로했듯이 더 거세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나쁜 일이지만 러시아인들의 분노가 침공으로 인한 막대한 사망자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 더 나쁩니다. 텔레그래프가 지적했듯이 러시아의 국방 지출은 냉전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초 러시아의 군사 지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이는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전체 예산 지출의 46%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밀리타르뉴는 보고서에서 러시아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이 전쟁에 쓰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레바다 센터 여론조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레바다는 러시아인의 20%가 생활 수준 하락으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군사 지출이 바로 그런 시위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에 집착하는 것이 러시아를 경제적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푸틴에게 변화를 이루거나 아니면 물러나라는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블리나도 약 1년 전부터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경고해왔습니다. 2025년 연례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엘비라 나블리나를 비롯한 다른 인사들은 러시아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의 1년 뒤인 2026년 4월, 엘비라 나블리나는 러시아가 250만 명의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현대 러시아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비라 나블리나는 러시아 공산당 인사들처럼 푸틴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러시아의 상황이 푸틴의 경제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엘비라 나블리나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알고 보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블리나는 1년 전에 경기 침체 경고를 했던 포럼의 2026년 버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몇 주 동안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월 첫째 주 푸틴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석한 금리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크렘린은 그녀가 병가라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이고 나블리나는 푸틴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제 위기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녀가 정말 병가 중인 건가요? 아니면 그녀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의사결정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건가요? 푸틴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인기와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6월 11일 UNN 보도에 따르면 한 연구에서 러시아 금융준비금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수익이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러시아의 금융준비금은 국내 총생산 GDP의 1.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블리나가 경고했던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가 생산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그 생산의 대부분이 국민이 아닌 전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스트 센터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 불만의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중 15%만이 푸틴의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3분의 1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여론조사에서 분노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지만 푸틴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겠다는 집착 때문에 러시아를 계속 나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매달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침공을 계속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규모를 늘리는 법령에 서명하며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나르카예프의 말이 맞습니다. 러시아는 사회적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푸틴은 여전히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한하고 부정하며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가 쏟아져 나와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붕괴 직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큰 이점이었습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병력 공급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싸워도 결국 인명과 무기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어 그것을 확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대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으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러시아 병사들이 대거 푸틴에게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방식의 효과가 줄어드는 사이 자신들의 이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전쟁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은 자국이 작은 나라를 무너뜨릴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특별 군사작전이 저지당하고 빠른 정복이 될 거라던 것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바뀌었을 때조차도 푸틴은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자신감이 없었겠습니까? 인구 통계와 러시아의 전통적 전쟁 태도 모두 푸틴에게 유리했습니다. 숫자들은 푸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입니다. 러시아는 1억 4,300만 명이 넘습니다. 3배가 넘는 인구 순환으로도 푸틴과 측근들에겐 충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잘 방어해도 러시아는 그 불균형을 자신들의 승리 공식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인원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식 전쟁 방식이 승리를 보장할 거라 믿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1억 4,300만 명 중 몇 명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러시아식입니다. 2023년 10월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희생은 러시아 문화 신화의 일부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특히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 군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피로 얼룩진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푸틴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잃은 일부 군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쓰러졌지만 그들의 희생은 푸틴이 이루려 했던 일을 이루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이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졌지만 4년 넘는 시간, 과 138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지탱하던 문화적 규범과 전쟁을 떠받칠 것으로 여겨졌던 막대한 인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푸틴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모전은 완전히 뒤집혔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진정한 이점인 인력 우위도 사라졌습니다. 오해 마세요. 러시아엔 인구가 많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위해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특히 러시아군 모집에서 한 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향은 푸틴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월 14일 보도에서 CNN은 러시아의 인력 우위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그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러시아의 자원병 모집률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러시아 민간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길을 걸을 때마다 러시아를 위한 영웅이 되라고, 당신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 희생에 동참하라고 권유하는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압박감을 더하는 것은 단순히 선전이 머릿속에 주입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채찍 끝엔 당신이 본 적 없는 최고의 당근이 있습니다. 최대 8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 보너스, 즉 평균 러시아인이 1년에 버는 돈의 4배가 넘는 금액이 당신 눈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급여도 제공되고 러시아군은 심지어 수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 탕감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점선에 이름만 서명하면 됩니다.
이 2년 전만 해도 이 전략은 러시아에 잘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돈을 벌었고 그 결과 대규모 인력이 러시아 군대로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전과 금전적 보상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6월 10일 노바야 가제타는 어리시아가 2026년 첫 3개월 동안 7만 1,200명의 신규 계약병을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는 연초 1분기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25년에 모집된 8만 9,600명의 계약병보다 무려 2만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새 인력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잔혹성에 점점 더 눈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불가피했던 일이 이제 끝이 없어 보이며 입대를 고려하는 이들은 더 이상 전쟁 승리를 위해 입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위해 입대하는 것이고 크렘린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돈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들끓는 공포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집 부족만으로 러시아의 인력 우위 약화를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7만 1,200명의 신병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소모전에 갈아놓을 병력입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 감소의 이면에는 러시아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인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치하는 속도보다 푸틴의 앞잡이들이 더 빨리 제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어떤 논리로 강제로 싸우게 하는 대신 돈을 주고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방식은 이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인 살상 기계가 되었을 때 이것은 푸틴과 그의 야망에 있어 재앙이 됩니다. 잠시 7만 1,200명의 모집된 병사 수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집계한 것입니다. 이 3달 동안 러시아의 손실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8만 9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가 보입니다.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부족부는 17,800명으로 월 평균 약 5,933명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2026년 1분기 동안 매달 러시아군은 전달보다 몇천 명씩 병력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 2분기 여도 러시아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4월에는 푸틴이 또다시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5월에도 3만 명의 추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면 6만 5천 명이 되는데 이는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계약직 병사 모집 인원보다 겨우 6,200명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직 6월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또다시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러시아의 2분기 손실 규모는 약 10만 명에 달할 것이고 여전히 모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부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약화되고 있는 인력 우위는 결국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빠진 공지에서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자 UA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이자 푸틴의 대표적인 대변인 중 한 명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4월 30일 러시아의 신규 계약 병력이 12만 7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 달에 3만 명이 넘는 신병이 충원된 셈으로 러시아의 손실률을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당 매체가 입수한 지역별 자료에 따르면 메드베데프의 수치와 실제 지역 자료 사이에는 10%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UAD 뉴스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러시아의 실제 모집 인원은 약 1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4월에 손실된 3만 5천 명의 병력을 2026년 1분기에 8만 9천 명의 사상자에 더하면 12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는 올해 첫 4개월 동안 2만 4천 명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러시아 및 유라시아 선임연구원인 나이절 굴드 데이비스가 요약했습니다. 그는 CNN에 루블만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진정으로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목표로 병사들을 고무시키거나 전국적인 동원령을 통해 강제로 싸우게 하는 대신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싸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전체 군사 철학이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병사들에게 급여 외에는 싸울 이유를 주지 않는 것은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원령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을 이미 수년간 견뎌온 국민들에게 자신이 시작한 싸움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이 러시아의 강인한 수호자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더 절박한 전략을 따릅니다.
러시아가 자발적 지원자를 못 구하면 감옥, 음주구치소, 해외에서도 사람을 모집할 것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크렘린은 2026년까지 최소 18,500명의 외국인을 러시아 군대로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반달치 손실을 보충하는 수치이며 크렘린이 현재 가진 최선의 계획이 푸틴의 참담한 군사 전략으로 인해 4년 동안 자신의 나라가 해체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황금 당근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도 러시아의 인력 우위 약화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인력 문제가 전장에서도 치명적이지만 진짜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국내에서의 피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인사이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골드 데이비스는 러시아 군대의 모집 문제들이 러시아 국내 기업들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에 대해 그는 전선에 보낼 사람을 찾는 데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용할 사람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러시아 노동 문제에 관해 말해온 것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4월 말쯤에 엘비라 나블리나가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의 예비 노동력이 약 250만 명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상자로 설명되며 수십만 명은 여전히 군 복무 중이거나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는 이를 실업률이 낮다는 의미로 포장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의 예비 노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로스스타트 통계청은 2026년 말까지 러시아의 노동 인구가 추가로 140만 명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일손이 부족한 노동시장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푸틴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산업은 사실상 최대 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산업 성장을 원하지만 내부 노동력 부족과 전쟁 지원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에 일할 인력이 필요해 이미 나타난 변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산업의 둔화 조짐은 2025년 10월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타임즈는 2025년 9월에 금속 가공 제품 생산이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분야의 성장률은 2023년에 26.4%, 2024년에 31.6%였다고 그 매체는 전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러시아의 다른 운송장비 부문, 즉 탱크와 장갑차를 포함하는 분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부문은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9월 성장률은 6%로 전월 61.2%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 방위산업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장들은 이미 24시간 내내 가동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더 많은 공장을 짓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을 더 만들지 않는 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 방위산업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자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성장 산업들조차도 노동력 위기로 인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제시한 국내 위기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군대에서 내놓은 해결책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러시아 남성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은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회복 불가능한 손실과 200년 만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러시아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약 1,090만 명의 신규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는 불확실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국가들로부터의 노동력 이주가 도움이 되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은 러시아가 노동력 위기 해결을 위해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노동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이주 전략은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모든 일과 달리 국가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한 민족이라며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푸틴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통합하려는 바로 그 전쟁으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인구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에 강요한 모든 희생으로 러시아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 현재 그 대답은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래든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월 12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에스토니아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4년이 넘는 전투 끝에도 단 하나의 전략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키이우는 함락되지 않았고 돈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이어가면서 러시아가 그 지역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조차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이 전선 뒤 300km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수 지원이 마비되고 푸틴의 병사들 진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추가 공격을 명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인력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원 없이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더 빨리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성과에 대해 말하자면 2026년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24는 러시아군이 4월과 5월 모두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침공군의 역할과는 반대입니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이미 훔친 영토를 잃고 있고 병사들은 인력 우위도 잃을 만큼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원하는 전쟁을 위한 병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러시아군을 확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6월 13일 키이우 포스트는 푸틴이 러시아 군대의 인가 병력을 거의 10,000명 늘리는 새로운 법령에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지난 4개월 동안 명령한 두 번째 인력 확충으로 러시아군 전체 병력은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150만 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이제 1만 명의 병사는 엄청난 숫자로 들리진 않지만 2026년에 두 번째로 확장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푸틴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이미 예상한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큰 반응은 더 많은 병사를 찾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푸틴은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후 이는 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침공 초기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이나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전쟁의 규칙을 바꿀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13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쟁에 희생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군대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잠시라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아무런 대책 없이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푸틴을 도울 사람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자신들의 강점과 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강력함으로 러시아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속달한 것은 단순 생산이 아닙니다. 단거리 FPV, 장거리, 중거리 드론의 대규모 비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의 가장 큰 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매달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는 주된 원인은 FPV 드론입니다. 중거리 드론이 러시아 후방을 파괴해 전방 병사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드론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파괴하며 매달 수십 개의 석유 및 군수 시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인력 우위가 통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푸틴조차도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은신처에서 머리를 내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병력은 날아다니는 금속 앞에 무너졌고 이제 주도권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력 우위는 수백만 대에 달하는 드론 군대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푸틴에게 선택지를 없앱니다. 그의 예비 병사들은 돈으로 유혹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러시아는 경제 문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정체된 방위 산업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한계에 다다른 군대 규모를 늘리라고 명령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이점도 사라졌습니다. 푸틴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그는 위협하고 해유했습니다. 6월 15일 벨라루스 독재자는 전례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승리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루카셴코는 깨어나서 어쩌면, 정말 어쩌면 푸틴의 앞잡이로 사는 것이 2026년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게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미사일과 드론을 벨라루스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간의 위협과 주장 끝에 루카셴코는 푸틴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루카셴코가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벨라루스 독재자가 자신의 수사를 완전히 뒤집고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푸틴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터무니없다고 했으며 조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묻혀 있고 푸틴의 야망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도 가까운 인연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벨라루스 가정은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가정은 벨라루스와 남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통혼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국경이 없었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이 난동을 부리기 전 더 평화로웠던 시절을 시적으로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후회의 쓴맛을 삼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루카셴코가 발을 빼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예전에 조화롭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쟁 중 그의 기존 발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4년 넘게 루카셴코는 충직하게 푸틴을 칭송하며 자국을 러시아 동맹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를 모욕적인 말로 불렀으며 한때는 그를 쓰레기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루카셴코는 더 단순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와 그 지도자에게 직접 사과까지 보냈습니다. 루카셴코는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가 기분이 상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가운데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벨라루스, 저로서는 군사행동을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루카셴코는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면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과를 그런 주장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루카셴코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루카셴코가 오랫동안 푸틴의 꼭두각시 조종사에게 꼭두각시 역할을 기꺼이 해왔던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2022년 2월에서 시작합니다. 푸틴이 군대를 집결할 때 벨라루스는 전쟁 개입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루카셴코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푸틴과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제압할 것이라고 확신한 듯 보였던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는 푸틴이 자신의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를 전체 침공의 전초기지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푸틴이 침공하기 전 겨울 동안 3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대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벨라루스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1084km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초반에 빠르게 진격했고 젤렌스키를 포획할 뻔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2022년 4월 가디언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방어를 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밀려났습니다. 곧 서방의 지원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짓밟힐 뻔했던 그 나라는 오늘날의 군사 강국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루카셴코에게 경고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전능한 러시아가 훨씬 작은 나라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루카셴코에게 푸틴의 힘을 믿는 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 발언과 러시아 지지는 4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2023년 2월 벨라루스의 반정부 단체 비폴이 벨라루스 마실리치 공군기지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의 A-50 AWACS 항공기를 격추시킨 후에도 루카셴코는 분명히 할 말이 많았습니다. 두 번의 폭발로 러시아의 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루카셴코는 또 다른 경고를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을 계속 지원했으며 러시아에서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들은 종종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 이 훈련들이 위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1월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침공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푸틴을 자신의 형과 같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180도 전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카셴코는 2026년에 강경 발언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전쟁 준비를 위해 군 부대를 선별적으로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는 신의 뜻이라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문은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자신의 나라를 전투에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고, 벨라루스가 싸워야 할 나라는 오직 하나, 우크라이나 뿐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6,000명의 예비군과 병력이 참여한 점검과 훈련이 실시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훈련과 관련해 벨라루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2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트럭들이 벨라루스의 숲속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진행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푸틴과 루카셴코 모두 이 훈련을 지켜봤으며, 이 훈련은 러시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벨라루스 군인들이 전술 핵무기를 준비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일간의 훈련이 끝난 후 루카셴코가 마침내 벨라루스 군대를 러시아에 넘겨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 루카셴코는 젤렌스키에게 사과하며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쓰레기이자 나치라고 한 발언이 분노에서 비롯됐고, 나라의 집단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루카셴코는 물러서 사과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인의 80%가 푸틴의 전쟁 참여에 반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루카셴코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푸틴의 명령에 따라 루카셴코가 열을 올리고 안달할 때 그의 국민 대다수는 루카셴코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전쟁 동원령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루카셴코가 푸틴의 손아귀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벗어나려는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단순한 자기 보존을 넘어서 루카셴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80도 전환을 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유로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가 우크라이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짚을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며 루카셴코 같은 인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 결정하는지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무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루카셴코는 강경한 발언과는 달리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방어를 위해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점은 항상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루카셴코가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영토 보호에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루카셴코는 분쟁 참여는 용납할 수 없고 벨라루스가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 점을 이미 푸틴에게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벨라루스 영토로 확산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루카셴코는 푸틴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벨라루스의 광기 어린 독재자가 드물게 상황을 제대로 본 순간이지만 갑자기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루카셴코가 아무리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는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이른바 보호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 없는지 똑똑하게 파악할 정도의 지능은 있습니다. 푸틴은 동맹국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수년간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허상은 2024년 12월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의 정권이 급격한 반군 봉기로 무너졌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이었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사드가 몰락하기 전 협상에서 양보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루카셴코는 러시아와 동맹한 지도자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이끌며 러시아와 강한 유대 관계를 쌓고 있었지만 1월 미국의 급습으로 체포되어 이송되었습니다. 이란 에피퓨리 작전 시작 시 미국은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 지도자들은 러시아 무기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위협 시 푸틴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모든 지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약한 비난 성명만 내놓았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월에도 루카셴코는 러시아 아프리카 군단이 말리 주요 거점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보호 약속이 시험대에 오를 때 의미 없음을 다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루카셴코조차 러시아와 직접 연결된 국가를 통치하는 이점이 있지만 이 상황의 분명한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 싸우면 러시아는 돕지 않을 것입니다. 루카셴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벨라루스가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푸틴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여러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수년간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공격을 반복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식은 과학의 보호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푸틴의 신뢰도는 그의 행동으로 무너졌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말리 등 러시아에 기울었던 소규모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러시아를 신뢰하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만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도 그 국가들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러시아에 모든 걸 거는 건 늦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물러나려 합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위해 싸워줄 거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러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취약하다고 한 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주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보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루카셴코가 사과를 하고 전쟁 내내 해왔던 허세에서 물러서려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보여줍니다.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목표 지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민간인,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정유소와 공장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 우랄 산맥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지금 우리가 겪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기 전에 잠깐 돌아봅시다. 민간인 얘기입니다, 루카셴코. 그런 짓을 하는 건 러시아고 당신도 알고 있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16,126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5월 31일 기준으로 46,59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월 15일 바로 루카셴코가 사과한 그날 러시아의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민간인을 노리는 쪽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하지만 루카셴코의 메시지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결코 가질 수 없다고 장담한 능력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2026년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벨라루스 독재자 루카셴코는 러시아 목표물들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전역에 18개 석유 및 가스 시설을 포함한 여러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2026년 들어 가장 많은 장거리 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2026년 현재까지 보여준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8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카셴코가 벨라루스가 취약하다고 말할 때 그는 자국이 우크라이나의 공중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그 공격이 빠르고 거세게 몰아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접경해 공격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면적이 20만 7,59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 표적입니다. 벨라루스의 귀중한 장비와 산업시설은 러시아처럼 넓게 분산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선택하면 표적이 너무 많아 고민할 정도이고 벨라루스는 이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군사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처럼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는 주요 생활 기반 시설과 산업 및 물류 시설이 공격받을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셴코가 그 강경 발언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억 달러를 정제유 판매나 러시아 석유와 가스 판매의 중개인 역할로 벌어들이는 나라의 에너지 시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드는 일을 절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루카셴코가 태도를 180도 바꾼 마지막 이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했던 인용문 중 하나에서 그 이유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벨라루스가 공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출은 벨라루스 군대의 모든 측면에까지 확장됩니다.
간단한 사실은 벨라루스처럼 약소국은 우크라이나의 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러시아의 보호 딜레마로 인해 더욱 복잡해집니다. 숫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5월 20일 루카셴코가 동원령에 대해 위협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는 로만 베즈페친이라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가 약 4만 6천 명의 징집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탄약과 장비, 특히 그 군대를 지원할 장갑차 부문에서 엄청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베즈 피더터리니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대부분 비축분을 빼앗아 벨라루스가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에 보급품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에 한 달에 3만 명 넘는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달 만에 벨라루스 군대의 3분의 2가 전멸하고 나머지도 다음 달 안에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에 내세울 것은 러시아가 자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90만 명의 현역 병력과 4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연간 450억 달러를 국방에 지출하는데 이는 벨라루스보다 45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보다 2배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용 경험도 훨씬 더 많습니다. 탱크 수도 2배이고 장갑차는 약 4만 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드론도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FPV 드론과 수만 대의 장거리 및 중거리 공격 드론이 있습니다. 이 막강한 무장 전력은 벨라루스가 역사상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전력이며 루카셴코가 어떤 싸움을 시작하려 해도 순식간에 끝내버릴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보면 푸틴이 가장 아끼는 꼭두각시 중 한 명이 왜 뒤로 물러서서 우크라이나에 굴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만큼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셴코는 인터뷰 말미에 밝혔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끝나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항상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니잖아요, 루카셴코.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푸틴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루카셴코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거인과 맞서려는 작은 존재임을 깨달은 듯 보입니다. 그 싸움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지도에서 사라지고 인구 80%가 전쟁 참여를 지지하지 않아 싸움을 거부할 것입니다. 루카셴코가 물러서는 이유는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는 2026년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평화 협상의 중심이었던 돈바스 지역은 압도적인 봄과 여름 공세의 힘에 의해 함락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은 무너졌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양의 영토를 해방시켰고 그 승리는 러시아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해 6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으면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철수가 진행 중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항상 수치스러웠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겁에 질려 숨고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수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숫자부터 시작해봅시다. 6월 8일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주도권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4년 동안 느리게나마 조금씩 진격해온 끝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고 있습니다. 2026년은 지금까지 최고의 해였습니다.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6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이 주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은 수치를 공유하며 뒷받침합니다. 이는 2026년 전황이 푸틴 기대와 다름을 보여줍니다. 올해 돈바스이 러시아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2026년의 특징은 우크라이나가 되찾고 있는 영토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겁에 질려 숨거나 죽거나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600제곱킬로미터라는 수치만이 시르스키와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유일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5월은 우크라이나에겐 대단했지만 러시아에겐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시르스키에 따르면 5월에 탈환한 영토가 잃은 영토보다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약 100제곱킬로미터 많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5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보다 더 많은 지역을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여름에 돈바스 붕괴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여겨졌던 봄 공세가 끝날 무렵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계속해서 방어선을 지키고 점령군을 제거하며 적의 작전 및 전략 후방 깊숙한 곳까지
효과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 군의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는 월간 요약회의에서 이를 검토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후방 타격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성과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100제곱킬로미터로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성과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공격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크로스크, 폴리폴랴, 알렉산드리브카 전선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 러시아도 시도 중입니다. 그저 푸틴의 군대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200km 전선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치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르스키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많은 성과가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우크라이나는 알렉산드리브카 촉선에서 1년의 반격을 시작했는데 이곳은 도네츠크, 자포리자,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의 일종의 교차점 역할을 합니다. 그 반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3월 초까지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알렉산드롭카 축선에서 러시아의 일부 방어시설을 무너뜨리며 점령지를 넓히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다른 취약 지점들도 함께 공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전선 전반에서 공격을 강화하며 동부와 남부에서 성과를 내려 하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전략을 택해 러시아 방어선의 약점을 만들고 중거리 타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점이 발견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해 번개처럼 빠르고 정밀한 반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지능적 탈러시아화로 푸틴 군대는 수치스럽게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진한 러시아군에게 더 나쁜 소식은 5월 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연속으로 두 번째 달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쟁연구소 ISW-EK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회색지대에 대한 러시아의 침투 시도를 무시하고 영토 변화만을 살펴보면 4월 러시아에게 매우 암울한 상황이 그려진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달에 116.01제곱킬로미터의 순 영토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수의 병력, 때로는 한두 명에 불과한 소규모 부대를 회색지대에 몰래 침투시키는 것이었고 그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점령을 가장한 비겁함일 뿐입니다. 5월로 돌아가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1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러시아가 낙담할 충분한 이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숫자들은 푸틴이 염두에 두었던 돈바스 파괴 작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5월 한 달 동안 무려 8만 8천 개의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를 포함해 하루 평균 2,838회의 공격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결과로 러시아군이 3만 명 이상이 사살되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즉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추가 타격과 우크라이나 드론의 모스크바 방문까지 더해져 러시아 군산 복합체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자산이 러시아 내 에너지, 연료, 군산 복합체 부문에서 111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통합된 계획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5월에는 전함이 거의 없는 나라가 해상 및 공중 드론을 대거 활용해 우크라이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1,500건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선박 633척, 이 다뉴브강과 오데사 광역권의 항구들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상업 선박 운항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2026년 내내 푸틴의 앞잡이들에게 어떤 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공격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러시아의 진격은 사실상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의 한 지역에서 진격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저지하고 있어 결국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알자지라는 2026년 현재까지 러시아의 영토 손실이 2025년에 비해 3배에 달하며 올해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이미 14만 5천 명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상자 중 8만 6천 명이 사망자였고
5만 9천 명이 부상자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단순히 영토만 잃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흐름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본인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직접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있진 않지만 매일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월 9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의 대대적 진격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 전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크라이나가 곧바로 러시아를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맹공을 펼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쟁을 끝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산산조각 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점령될 수 있다고 세계에 믿게 하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026년 내내 푸틴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왔고, 이는 러시아를 전쟁에서 수치스럽게 철수하도록 압박하는 큰 망신입니다.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푸틴은 수치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신의 군대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푸틴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지도자가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 전능한 러시아 군대에게는 빠르고 쉬운 승리가 될 것 같았던 전쟁이 소모전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지기 시작한 전쟁이 되었다는 점에서 푸틴이 무능한 군사 전략가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026년은 우크라이나의 종말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러시아 신화가 드러난 해였습니다. 그것이 푸틴을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하고 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확인하세요.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전쟁의 수치를 안긴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푸틴을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인 푸틴은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선언을 하고 그 실현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현재 돈바스에서 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군이 2026년 가을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것이라 믿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격하고 도네츠크 요세벨트를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푸틴은 이 주장에 자신이 있어 평화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물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전 돈바스를 양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푸틴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날뛰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숨고 있습니다. 현재 킴번 사주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6월 9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 우크라이나 파르티잔 단체 아테시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보급로가 차단되고 병력이 고립되자 러시아군이 킴번 사주 북부와 서부에서 적극적으로 진지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전선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600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5월에는 러시아에 대해 순증 100제곱킬로미터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강력한 러시아군이 집단적으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는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하는 모든 주장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난 현실을 과장된 주장으로 상쇄하려 하며 이를 통해 힘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게라시모프는 올해 초부터 총 80개의 거주지와 17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는 당혹스럽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만 점령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들은 실제 점령 영토가 600제곱킬로미터에 가깝다며 이는 러시아에 더 불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신화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신화 중 푸틴이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푸틴은 국민들이 자신을 수호자로 보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지역 방공망을 뚫고 있습니다. 그의 큰 수치는 러시아 안팎에서의 설득력이 석유가 불타고 연료가 부족하며 러시아 군인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러시아 방어선을 뚫고 나아갈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힘은 이제 근거 없는 러시아의 허세와 과장된 성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굴욕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러시아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모든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73세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이 자신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현실을 우크라이나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침공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경제회의 중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했으며 이 회의에는 전 세계 수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전쟁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상징하듯 연기가 치솟는 장면을 직접 봤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상에서든 자국 영공에서든 우크라이나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해방한 영토에서 러시아군이 실제 철수하며 느끼는 수치심뿐 아니라 상징적인 수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연적 승자라는 모든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내뱉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거둔 1년의 러시아에 대한 승리들은 이 나라가 결코 싸움에서 밀려난 것이 아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를 수세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지원은 계속 강화되어야 하며 곧 관련된 예상치 못한 전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2026년에 600제곱킬로미터를 확보하게 해준 전략, 즉 중거리 타격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종류의 드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전선에서 200km 떨어진 러시아의 물류와 지휘 거점을 파괴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들을 러시아의 보급망을 교란하고 방공망을 뚫으며 후방의 러시아군 이동을 마비시키는 데 투입해왔습니다. 이는 전선의 취약점을 만들어내는 연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논리는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보급품과 병력으로 요새화된 진지를 보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약점이 생깁니다. 초라하고 지친 러시아군은 방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피 타격 후 전선에서 강하게 공격합니다. 5월의 100제곱킬로미터 순증가는 이 전략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후방에서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차단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병력과 보급품 운송 경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점령된 반도를 우크라이나 남부와 있는 육상 교량이 중거리 드론 공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분산을 강요받고 있어 반격의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5월 27일, 우크라이나는 물류봉쇄 프로그램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의 보급선을 타격하는 부대에 더 많은 드론과 포인트 기반 시스템에 따른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국방부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추가 자금이 유입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우위를 보이자 EU 등 동맹국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대 지원에 더 힘써야 합니다. 유럽연합 방위 및 우주집행위원 안드레아스 카빌리아스는 EU 회원국들이 2026년 우크라이나 방위에 8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로 외에도 회원국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700억 유로 자금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카빌리아스는 밝혔습니다. 그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군사 지원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이미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 우크라이나의 방어 및 공격 전략 전체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U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6월 8일, EU가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과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약 32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필리우스는 4년 넘는 전쟁 끝에 지금 지원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 전체가 함께 방어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어 청사진을 만들고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압박을 이어가며 푸틴의 수치를 안기려면 EU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초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 내내 보여준 뛰어난 역량에 더 많은 무기와 지원으로 보답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법은 하원에서 226대 195의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안이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형력 확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그리고 안보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지원이 문서로 명시되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협력 및 투자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 통과가 필요하며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호는 분명합니다. 초당적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지가 푸틴 예상보다 강함을 보여줍니다. 수개월간의 조작은 실패했습니다. 푸틴이 듣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되찾고 2026년 하반기에도 이를 준비하는 가운데 푸틴의 최대 수치는 협상 테이블에서 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예상치 못한 지렛대를 얻어 강한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틴은 모든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계속 우노 리버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성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성과를 가능하게 한 중거리 타격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더욱 강력한 드론을 개발 중이며 그중 하나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오리건이 비행을 시작했고 러시아의 R-280 육상 보급로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신형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중거리 타격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저희 영상을 시청하며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푸틴의 실패한 침공을 다룬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